감사합니다. 1년 전에 이제 첫 번째 역사 세미나를 하고 나서 너무 많은 칭찬과 격려가 쏟아져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성원에 힘입어서 1년 동안 이제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그리고 저희가 역사 세미나 때 이런 걸 좀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특히 오늘 말씀드릴 그 모리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많은 요청이 있어서 이거를 1년 동안 이제 준비를 저희가 해서 관련 문헌도 좀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연구도 좀 해보고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조그만 소득이 있어서 저희도 기쁘고 또 그 기쁨을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저희 역사 세미나는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리스 선교사 얘기입니다. 다음 주시고요. 그 모리스 선교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900년에 한국에 도착해서, 조선에 도착해서 26년을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27년에 이제 소천하셔서 지금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데, 그 원주에는 17년부터 27년까지 약 10년간 원주의 그 선교사로, 감리사로 봉직하게 되십니다. 다음 주시고요. 그 이분에 대한 그 평가가 이렇게 양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선교사적 입장에서 보면 모리스 선교사는 아주 가장 충실한 선교사였고, 민족사적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오점을 남긴 선교사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많이 양분되어 있죠.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모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충실한 선교사였다, 선교사적으로 충실한 선교사였던 건 저희가 이번 베이식 2에 그 선교 진충 간력이라는 이 모리스의 이야기를 자세히 써놔서 여기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생략하고, 다음. 모리스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주 투데이에 나와 있는 이제 두 번의 글인데, 여기 보면 원주의 3.1운동과 원주읍 교회, 여기는 모리스 선교사의 뮤텔 주교, 이렇게 두 번의 글이 실렸는데요. 다음. 이 내용이 뭐냐면, 모리스 선교사는 원주읍 내에서 3.1운동을 좌절시켰던 인물이다. 1919년 3월 13일에 서울에서 사람들이 원주에 내려와 3.1운동을 준비하면서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때 모리스 선교사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일본 관원에 고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시고요. 또 아까 그 뮤텔 주교와의 얘기는 기독교 선교사 모리스와 천주교 뮤텔 주교 모두 서구의 시선과 신앙의 관점에서만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았다. 누구를 위한 선교였을까? 참다운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모리스 선교사와 뮤텔 주교가 걸어간 자취를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저는 이 얘기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뮤텔이라는 단어와 모리스라는 단어가 동일선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그 3.1절에 이분들이 이제 아마 우리 교회를 탐방해서 이제 뭐 해설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왜 원주 지역 3.1운동 자치를 찾아가는데 모리스 선교사의 기념비를 제일 먼저 찾았는가? 모리스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희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반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다음 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카톨릭 교회의 프랑스인 뮤텔 주교님하고 미국 북감리교회의 모리스 선교사가 그 동일선상에 있는 친일 인물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뭐 문헌도 뒤지고 여러 가지 정황도 찾아보고 하다가 만약에 뮤텔 주교와 비슷한 이야기가 단 한 건이라도 모리스에게 나오면 저희는 모리스의 그 모든 걸 다 포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다음. 이분이 이제 프랑스인 구스타프 샤를마리 뮤텔 주교님인데 보시다시피 아주 근엄하시고, 이분의 최고의 치적은 이 명동 성당을 건축한 겁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지금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성당을 하신 분이죠. 다음 주시고요. 이 뮤텔 주교님의 친일 행보를 여기서 끌어내는 거는 뭐 이분이 뭐 옛날에 친일했다는 걸 뭐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리스 선교사와의 동일선상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이분은 43년 동안 그 한국 카톨릭의 수장으로 명동 성당뿐만 아니라 그 신학교, 카톨릭 신학교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 경향자 붙은 매스컴은 다 카톨릭에서 만든 그 매스컴이죠. 그래서 이 경향신문을 만들 때 창간호에서 정교의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라는 원칙을 공표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통치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그 천주교와 조선총독부의 유착으로 변질되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시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얘기한 거죠. 조선의 정치는 통감이 맞고 정신적 교화는 종교가 맞는다. 이게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겁니다. 사실 말해서 1900년대 초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는 게 사실상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이미 모든 선교사들이 이 디펙트 스탠다드로 받아들이고 있는 표준이 돼버린 겁니다. 다음. 근데 1907년에 프랑스하고 일본 사이 협정이 체결되면서 프랑스 주교들은 일본 제국을 합법적인 조선의 정부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조선은 일본의 종속국이 아니라 일본의 한 부분이고, 따라서 조선의 독립운동은 반정부 운동이고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뮤텔 주교는 자기 일기에 구한말 의병을 약탈자와 산적으로 표현하죠. 이분들은 조선의 독립운동 참여에 거부했고 일제히 밀고까지 합니다. 다음. 예를 들자면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 야고보라고 하는 카톨릭 신자가 자기가 섬기는 빌렘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고 싶다고. 이 빌렘 신부는 이 이야기를 뮤텔 주교에게 편지로 전달하고, 뮤텔 주교는 일본군 아카보 장군에게 밀고를 해서 우리 역사에서 굉장한 사건이죠. 1911년 백오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700명 정도, 평안도와 황해도에 있는 그 700명의 항일에 관계된 사람들 다 체포하고 105명이 유죄 판결 받았는데 그 중에 개신교인이 92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숫자냐 하면 1900년에 감리교회에서 첫 목사님을 배출을 하죠. 장로교회는 좀 늦어서 1905년도에 조선인 그 목회자가 나오는데 이미 1911년이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배출됐겠습니까? 그죠? 이 92명이 여기 체포돼서 여기 감옥에 갔다는 얘기는 평안도 황해도에 있는 전 목사님들, 장로님들 싹쓸이 해가지고 다 아주 싹쓸이해서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평안도가 얼마나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서 이거 개신교가 박살났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한반도에 있는 모든 독립투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를 떠나서 만주와 중국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독립운동이 무슨 비폭력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전투로 가자. 그래서 무력투쟁으로 노선 바꾸고 해외에다가 무력투쟁 기지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1905년, 이제 1911년 이 백오인 사건을 기준으로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사실은 이 백오인 사건 이후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조선 땅에 반일 항일하는 세력은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사건이죠. 다음 주시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토마스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 자격도 박탈합니다. 뮤텔 주교님이. 그다음에 죽기 전에 종부 성사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빌렘 신부가 이 뮤텔 주교의 명령을 어기고 안중근 토마스한테 가서 그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모든 그 종부 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뮤텔 주교는 이 빌렘 신부를 성무 정직 처분해서 그냥 고향으로 프랑스로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사실. 다음 이게 그 명동 성당 건축인데, 명동 성당은 명동의 제일 큰 높은 언덕에, 남산자락부터는 제일 높은 언덕에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주교인들도 이해가 가는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고종 3년이니까 뭐 얼마 안 됐죠. 그때 병인박해가 벌어지는데, 병인박해 때 조선에 있던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 9명이 참수형으로 목이 날아가고 이 천주교인들 8,000명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조선 정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대규모 핍박을 받은 거에 대한 그 원한이 남아있는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 예배당을 세울 때 그냥 편안한 예배당을 세운 게 아니라 조선 정부한테 니들 좀 봐줄래? 이거 좀 봐. 이런 느낌의 엄청난 높이의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명동 언덕 꼭대기 하다 보니까 옆에는 지금 축대를 쌓아서 올라가서 이쪽 옆에서는 이 진출입이 안 됩니다. 명동 성당으로. 이게 앞의 모습이죠. 앞의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앞에 마땅한 진입로가 없습니다. 여기 전부 이 명동 앞에 있는 이 땅은 누가 살던 데냐면 조선인들이 살던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이 진입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심지어 백오인 사건이 있을 그 무렵에는 이 소송이 진행됐던 정도로, 소송에 걸려서 서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감정이 악화됐었는데, 다음 주시면 오늘날의 명동 성당, 이때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뮤텔 주교가 조선총독부하고 협상을 해서 이런 멋있는 길,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진입로가 생긴 건 사실 그 당시 백오인 사건 이후에 뮤텔 주교의 정치적 역량에 의해서 이런 길이 생긴 거죠. 다음 주십시오. 3.1운동에는 어땠나? 3.1운동에 천주교인들 참여는 원천 봉쇄됩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 천주교인들 없죠. 또 이 뮤텔 주교가 만세운동에 가담하면 대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엄포를 눕니다. 또 신학생 중에서 만세 시위에 가담한 자는 전부 퇴학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 3.1운동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던 거죠. 다음 주시고요.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점점 정치와 둘 사이의 친밀도가 높아지다가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나니까 제로 전투기를 헌납을 한, 제로 전투기 당시에 한 대 값이 7만 원 정도 했었다고 하는데 248대를 엄청난 돈을 헌금을 모아서 조선총독부에 납부를 하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일까지 이제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게 계속 몇십 년 동안 이게 친일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다음 주시고요. 오늘 다룰 소 제목들은 뭐냐면, 그럼 선교 초기 원주 상황은 어땠을까? 그 얘기들. 두 번째는 그럼 원주의 3.1운동은 어땠었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리스의 친일 의혹에 대한 변론. 제가 변호사가 아닌데 변론을 하려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가 조금 많은 거는, 사람을 칭찬할 때는 별로 자료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남 칭찬하는데 자료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한두 가지만 있으면 다 칭찬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각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생각을 뒤바꿔 엎어야 된다든지, 다른 사람이 뭔 잘못한 거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자료가 없으면 안 되죠. 자료 없이, 근거 없이 남을 모함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가 조금 많은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1909년부터 19년, 왜냐하면 1905년에 교회는 세워졌지만 여기 남감리회, 북장로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909년에 드디어 미국 북감리회에서 원주 선교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미국 감리교에서 원주에 10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1919년을 맞이하는 거죠. 다음. 그때 약 50억 원 정도의 엄청난 규모, 지금 현재 시가로 한 50억 원 정도 되는 돈과 최고의 인적 자원을 투입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교회, 병원, 학교, 그다음에 사회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다음. 그래서 이제 1911년에 그 2만 평의 선교 부지를 구입합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기독병원 땅입니다. 기독병원에 일대의 땅 2만 평 부지하고 그다음에 병원 세우고 이렇게 다음과 같은 데를 차분차분히 해서 2018년까지 그 선교, 소위 말하는 선교 스테이션, 미션 스테이션을 완성을 합니다. 다음. 이게 1911년에 땄던 그 기독병원 부지죠. 지금 생긴 모양이 비슷하죠, 기독병원이랑. 네. 다음 주시고요. 여기 이제 그때 있었던 6개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해외 여자 선교사, 여기 그다음에 서미간병원, 여기 해외 여자 선교사 숙소, 모리스 숙소, 앤더슨 숙소, 이래가지고 6개의 건물을 이제 완성을 합니다. 다음. 우리 교회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약 6,000원, 한 3,000불 정도를 투자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6,000원이었거든요.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금으로 환산하면 약 한 7억 2천 정도 되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억 정도 되는 그 우리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비싼 예배당이었습니다. 다음. 이 예배당이죠. 그죠? 다음. 이게 이제 언덕에서 바라본, 그런데 이 시내에서 여기서부터 9m인데 9m짜리 높은 건물이 있으면서 온 시내 사람들이 다 그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다음. 이제 서미간병원은 엄청 큰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한 6,500달러, 다시 말해 지금으로는 한 1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해서 서미간병원을 개원하고 대부분 초반에는 70% 정도가 무료 진료, 그다음 나중에는 그 무료 진료, 유료 진료 반반 이렇게 하는 굉장히 좋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이거는 앤더슨 사택, 이거는 모리스 사택입니다. 참고로 모리스 사택은 현재 연세대학교 소속의 건물 중에서 최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음. 요거는 해외 여성 선교사 지부와 기숙사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그 레어드 선교사 얘기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에서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분들이 앤더슨 의사 선생님, 부인 피터슨 여사인데 이분은 교육 전문가입니다. 다음. 힐만 선교사, 교육 전문가죠. 의정학교도 세웠지만 유치원도 설립했던. 다음. 그리고 이제 모리스 선교사 부부와 가족들. 다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금 세 장의 사진에서 보였던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은 1919년에 원주 땅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같이 있었죠. 기미독립 선언이 사실 3월 1일 날 우리가 독립만세운동이 시작해서 3.1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세운동이 3월, 4월, 5월, 6월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3.1운동이라기보다는 기민년의 독립만세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3.1운동의 주도 세력은 천도교입니다. 이 고종 때 동학농민운동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일본군한테 좌절됩니다. 특히 공주에 있는 우금치 전투는 동학의 젊은이들 2만 명이 일본군하고 붙었는데 정말 500명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이건 뭐 전쟁이 아니라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할 정도의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최재훈이 전봉준이라는 이 동학의 그 핵심
인물들은 전부 체포돼서 사형당하고 최시영은 강원도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망쳐서 강원도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원주에서 붙잡혀서 원주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천도교의 입장에서는 원주가 성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흥 종교로서의 성장이 좌절되나 했는데, 다음 이분들이 내세운 그 외세, 배척 이런 것들이 많이 호응을 얻어서 3대 교주 선병이가 드디어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선병이가 동학운동의 연속 선상에서의 뭔가 일본에 대한 항거를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동참하지 않은 거죠. 이분들이 정치인이든 누가 아무도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일본이 그렇게 센데 지금 일본 봐라, 엄청 세지 않니? 거기에 우리가 덤벼서 뭐 할 건데 이제 그만하자. 이래서 이제 드디어 내부적으로는 그 3.1운동에 동참하는 세력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딱 남아 있습니다. 개신교는 숫자는 얼마 안 됐지만 천도교 입장에서는 개신교와 손을 잡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개신교의 학교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냈고 그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했고, 또 소수지만 전국적 연락망이 있고 단단한 조직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서양인 선교사들과 연결돼서 이 내용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그 개신교를 설득해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필수였던 거죠. 특히 이제 이 평안도 지역에서 아까 백오인 사건에서 평안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피해를 받게 된 그분들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으니까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해서 드디어 3.1운동이 시작됩니다. 다음 기미독립선언에 한던 민족대표 33인이 천도교인사 15명, 불교인사 2명, 개신교인사 16명인데 감리교인사 9명인데요. 빨간 표시된 게 그 감리교회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이분 신홍식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입니다. 다음 이 3.1운동이 일어났던 3월 1일의 외신보도 사진인데 여기 보면 Not a single man is armed. 아무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도 무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평화적인 시위였다. 그거를 외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런데 사건이 조금 확대되면서 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합세하면서 좀 폭력적으로 변한 건 사실입니다. 다음 주시고요. 자, 요게 3월 달이고 요게 4월 달이고 5월 달인데 보면 쭉 3월 달에 늘다가 3월 말 4월 초에 피크를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쫙 해죠. 그래서 3.1운동의 피크는 3월 말과 4월 초였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원주의 김인원 독립만세운동은 어땠냐. 다음 그 3월 상수에 초에 그 원주 공립보통학교, 그러니까 원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종의 인산일에 조의를 다니기 위해서 3배로 만든 상장을 가슴에 다니고 다녔는데 이걸 학교에서 못하게 자꾸 말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4학년에 김정렬이라는 학생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만세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일본인 교장 하사구치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음 그래서 일본에서 곧바로 춘천에 있는 그 79연대 소속 병력 20명을 원주로 급파하고 이어서 며칠 뒤에 원주 1개 중대병력이 또 파견이 됩니다. 다음 이게 이제 그 79연대 병력의 그 위수지인데 여기 춘천과 그 충주 이런 데 이제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그 원주보다 횡성이 먼저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횡성군의 천도교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장도훈이라는 천도교인이 서울에서 이제 독립선언서하고 태극기 갖고 와서 열심히 이제 그 독립선언서 뺏기고 태극기 만들고 이래서 드디어 3월 27일 날 횡성 장날에 만세 시위를 일으키는데 이때 미리 그 기마병을 배치한 일본군한테 시위대가 금방 진압이 되고 주모자 12명 체포되고 그래서 금방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일주일 뒤에 이제 감리교인들, 청년들 다 합세해가지고 한 1,3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강원도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만세 시위 운동이었던 거죠. 이때 이제 일본 헌병대에서 바로 발포를 해서 5명이 피살이 되는데, 다음 그 5명 중에 소초면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횡성하고 제일 가까운 그 원주 땅이 소초면인데, 그 소초면 사람들이 횡성 가서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2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 2분에 대한 장례를 치르면서 소초면 사람들이 만세 시위를 시작해서, 이게 그 유명한 소초면의 부채국의 만세 시위인데 한 300~400명 참석을 했다 그래요. 다음, 이게 기화가 돼서 이제 주로 외곽 지역에서만 만세 운동이 시작을 합니다. 다음, 3.1운동에 대한 그 시내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이 시위일인데, 이게 3월 30일 말일날 원주의 장날인데 한 3~4천 명이 집합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하도 경계를 잘하고 있어서 그 함부로 나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다음, 강원도의 일지인데 글씨가 작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춘천은 어땠나? 헌병대는 춘천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춘천도 시위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그 시도를 했다가 그 참석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모자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그냥 끝나고, 이 이후에 춘천 시내에서도 만세 시위가 벌어지지 못합니다. 다음, 그만큼 다음 주시고요. 헌병대가 위치했던 곳에는 그 폭력의 정도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참 위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19년 3월 모리스 선교사의 친일 행적의 근거 자료는 무엇일까? 저희가 뒤져봤더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딱 한 가지에서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대정 8년 1919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선 소요 사건 상황, 조선 헌병대 사령부, 이게 이제 비밀 문서라고 되어 있고, 조선 소요 사건 상황, 그다가 여기 그 조선 헌병대 사령부, 이 강원도 편을 저희가 복사를 한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주시면요, 여기 있는 336페이지 제가 네모칸으로 쳤는 이 부분이 원주 미국 북감리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해석을 해보니까 미국 북감리교파 원주읍 거주, 미북 감리교파 선교사는 미남 감리교파 선교사에 비해 자중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헌병 당국의 눈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소요중 지방순의 포교와 전도자 회의를 중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다음, 3월 14일 경성지방에서 유력한 독립운동자 수명이 잔입, 동지의 선교사를 방문하여 동정을 호소하며 원주지방에서 거사를 치르려는 것을 헌병분대에 내보하여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자 했던 사실이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원주지방에 있어서 야소교, 예수교 신자로서 소요에 참여하는 자는 극히 적었다. 이게 이제 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다음, 다시 말해서 1919년 3월 14일 유력한 독립운동가 여러 명이 3.1운동에 연락을 위해서 경성에서 원주로 내려왔고, 모리스 선교사의 고발로 일본 관원에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그 공부하고 밝혀낸 내용은 뭐냐면, 다음 주시면 이 교차 검증을 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잡혔으면 수감이 됐거나, 또 일본 법원이나 경찰이나 헌병대에 누가 잡혔고 몇 명이 잡혔고 잡힌 사람 이름이 뭐고 몇 대 때렸고 아니면 며칠 가두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후에 이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보훈처 독립유공자 명단과 공훈 전자사료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료관인데, 여기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시는 일본의 그 역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시는 역사가들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지거나 발견되지 않는 거죠. 누구였는지. 따라서 이 교차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의 설명을 결론을 내서 이 사람은 오점이 있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거죠. 다음. 이게 조선총독부에서 1920년 1월 그 1년 동안 그 유죄 확정된 판결이었는데, 여기 처음에는 그 3.1운동 참가자들을 전부 내란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내란죄로. 근데 그 법원의 상급 법원에서 이 사람들은 내란이 아니고 내란까지는 아니니까 내란으로 처벌하지 말아라고 다시 명령이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소요죄, 그다음에 보안법, 출판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뭐 징역형을 산 게 아니라 때린 숫자까지 다 태형은 둘급했다는 얘기거든요. 구류는 이제 여기 며칠 있었다는 거고, 이런 태형까지 다 기록을 했던 걸로 봐서는 이 기록에 원주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 국사편찬위원회 기록인데 3월 16일 강원 원주 시위 사전 탄압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3월 16일 강원도 원주군 원주면 원주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외치려는 시도가 있었다. 조선 총독의 유고문, 그러니까 시위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은 것을 떼어내거나 학생들이 상장을 부착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원주 헌병분대 헌병들이 출동해서 사전에 엄중한 경계 활동을 하여 독립만세를 외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모리스 선교사가 고발해서 몇 명 붙잡히고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다음. 두 번째의 변론은 뭐냐면 폭력성에 대한 부각과 가시가 굉장히 심한 거죠. 1번 관원은 자기가 원주를 잘 장악하고 있다는 걸 부각하고 이거를 공로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죠. 특히 헌병 당국의 눈밖에 나는 거를 두려워해. 이런 표현 속에 되게 좀 특이한 겁니다. 다음. 그럼 도대체 원주 땅에서 1번 헌병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나? 그 원주 헌병 이제 본대는 춘천에 있었고요. 지휘관은 소좌, 그러니까 지금 소령이 지휘관으로 있었고, 원주는 대위가 있었습니다. 원주는 그 당시에 4등급 군이거든요. 그럼 최하의 군에서도 제일 밑에 단위 군인데, 다른 군들은 헌병분대의 지휘관이 중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12명씩 이렇게 많은 병력이 있지 않았는데, 이 원주에만 대위가 주둔하고 있고 많은 병력도 있었고 또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원주는 그냥 춘천과 강릉은 경찰서도 있고 헌병대도 있었는데, 원주는 경찰서가 없이 오직 헌병대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주에서 이 헌병대의 위치가 굉장히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원주 시내에서 옛날 지금 가명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헌병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이 1911년 하야시 시대기라는 대위가 이제 원주 헌병대의 부임이라는데, 너무 많이 원주 시민들을 때려가지고 원주에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야 호랑이 온다 호랑이, 이게 아니라 원주는 1번 순사 온다 1번 순사 이러면 애들이 눈물 뚝 그쳤을 정도로 이 공포, 이 폭력에 의한 특히 이 사람들이 그 태형이라는 걸 해가지고 태형에 의한 원주 시민들이 그냥 폭력에 너무 노출돼 있어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헌병들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아마 3.1운동이 일어났었으면 그대로 총을 바로 쐈을 거로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왜 원주 사람들을 이렇게 심하게 다루었느냐?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4등급 군에 불과하고 인구도 6만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군을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었는가? 이 구한말의 항일운동, 의병이 일어났던 게 3번인데 이 3번 다
의병에 일어난 거는 원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의병 활동이 모두 다 원주에서 시작이 돼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원주가 항일 의병에 그 뭔가 잔존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걸로 생각해서 원주 사람들을 좀 심하게 다루었던 게 그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화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사진이 이제 의병하면 구한말 의병 그러면 이 사진을 국가에서 내는 게 가장 시그니처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뭐냐면 1907년 정미의병 때 원주 지역을 방문한 영국의 맥킨지 기자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주의 의병들의 사진이었는 거죠. 다음. 아까 그 미북 감리교회파 선교사는 미남 감리교회파 선교사에 비해서 자중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건 뭔 뜻이냐면 춘천에서는 남감리회가 있었고 원주에는 북감리회가 있었는데 그 춘천에 있었던 그 선교사 이름이 테일러입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 집에서 무슨 독립선언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그 발견이 돼서 그거를 압수했다고 이제 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으로 봐서 이 남감리회 선교사 집에서는 이런 게 발견이 됐는데 북감리교회 선교사 집에서는 이런 게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일본 경찰들이 헌병들이 그 선교사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자료들을 이렇게 만세 시위에 관계된 자료들을 선교사 집에 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는 그랬지만 원주에서 그러지 않았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친일 행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상한 일을 벌이면 그 일 이전에 계속 이상한 말이나 행동이나 뭔가 하여튼 뭐 좀 그런 걸 암시할 수 있는 사건들이 쭉 있다가 갑자기 뭔 일이 터지죠. 그러니까 모리스도 친일을 그렇게 결정적인 친일을 했으면 이전에 친일 행동이나 뭐 어록이나 무슨 뭔가 하여튼 친일과 관계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26년의 모든 이 모리스의 삶의 궤적을 다 추적을 하고 있는 중에 모리스가 친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다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코리안 미션 필드라는 조선 선교지라는 그 잡지에 23편의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모리스가. 근데 이제 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영문으로 된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이 글들을 전부 찾아봤습니다. 다음. 이게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 모리스 선교사의 글들입니다. 다음. 이 글 내용이 뭐냐면 다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김창식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김창식 목사님인데 우리 감리교회 제일 첫 번째 조선인 목사님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모리스 선교사가 이분에 대한 그 김창식 목사님을 회고하며라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인 목사를 가지고 이분이 삶이 어땠었고라는 글을 쓴 건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들은 했지만 이 조선인들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다음. 그다음에 요거는 말씀드렸죠. 이게 에반겔리스틱 스피릿. 복음적 정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유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글이 모리스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글을 잘 살펴보면 정치적 색채, 뭐 친일의 색채, 뭔가 이런 조금이라도 그런 단어나 흔적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캐치를 하겠는데 다 읽어봐도 그런 증거가 없는 거죠. 다음. 또 1920년에 철원 애국단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1919년에 그 3.1운동 벌어진 뒤에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 3.1운동의 최대의 공적이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그 국내 그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애국단인데 철원 지역의 애국단이 이렇게 김상덕, 박연서, 강대 이런 분들이
박연서라는 분은 전도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참여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와 이제 연락하고 자금 보내고,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 온 명령을 이행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문서들을 서류화해서 이제 전국으로 뿌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조직이었는데, 이 조직이 강원도 전체로 확장을 시도하다가 발각이 돼서 주모자 23명이 체포됩니다. 그때 이제 원주 지방 방기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자였던 조준효 전도사님, 그다음에 강릉교회 안경록 목사님, 이 세 분이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된 거죠. 다음 그 내용, 이 세 분에 대한 이 구금됐었을 때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이제 1920년 10월 미 북감독의 연애 보고서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써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 글씨가 너무 많아서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 원주 강릉 지방 감리사를 맡고 있던 모리스 선교사는 수개월 동안 수감된 방기순 이 세 명의 목회자를 위해서 변호했고, 그들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여 세 명 모두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다. 얼뜻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리사가 자기 그 선교 지역에 있는 목사 세 명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음, 1년 전 1919년 11월 달에 있는 미 감리회 조선연회에서 이 웰치 감독이 그 연회를 때, 이 웰치 감독이 친일 성향의 인사입니다. 이분이 회의를 주재할 때 감리사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감리교 선교사의 태도와 교회의 방침에 실망하여 2만 명의 감리교인 중 3천 명 이상의 조선인 성도가 교회를 이탈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웰치 감독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3.1운동에 참석한 성도들을 비난하면서 감옥에 갇힌 자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감옥에 갇힌 자는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조선인 목사님들. 지원하지 않겠다. 왜?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나가지 않으니까. 다만 그 가족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돕는 방법을 생각해서 단 조금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은 주겠다.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독립운동에 대해서 딱 선을 긋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감독이 친일 성향이고 3.1운동을 독립운동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있는 감리사가 감독의 의사에 반환한 행동을 했다? 사실은 소신껏 행동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소신껏 행동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분이 친일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친일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윗분이 친일 인사인데 그럼 대충 자기가 친일이든 아니든 대충 윗사람 눈치 보고 거기에 대충 맞춰서 꿈뻑꿈뻑하고 지나가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군요. 감옥에 갇혀있는 3명의 목회자를 위해서 석방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무죄로 끝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동이 이게 해석이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또 멘토가 친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해석을 할 때 그 사람을 잘 알려면 그 사람한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가죠. 이 멘토가 누구냐면 노블 선교사입니다. 노블 선교사는 42년 동안 조선 선교를 이끌었던 미 북감독의 핵심 선교사인데, 다음, 이게 이제 1918년, 그러니까 3.1운동 1년 전 조선연의 감리사들, 요분이 노블 선교사고 이분이 모리스 선교사입니다. 요거는 해주에서 루이스 감독이 왔을 때 노블 선교사, 모리스 선교사. 얼마나 친한지 사진에서 딱 금방 드러나죠. 다음, 이분은 자기가 40몇 년을 한국에 조선에 있으면서 조선의 문화가 엄청 좋다라는 걸 알고 조선의 문화가 좋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미국의 매스컴에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레스포지토리라는 이 글을 계속 내서 한국을 미국에 좋게 선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노블 부인인데, 다음 주시면, 노블 부인이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1919년 3.1운동은
한국의 위대한 날이다. 최소한 이분들이 뭘 했냐면 이 화성군의 제한감리교에 불나고 그런 건 다 아시겠지만 화성군은 제암님만 불탄 게 아니라 화성군에서 100채의 집이 탄 마을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해외 언론에 보도했던 사람들. 다음.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스코필드 박사하고 노벨 박사인데 이 두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요. 따라서 모리스는 본인의 멘토로부터 친일을 사주받거나 강요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음. 아까 내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보와 첩보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느냐? 별 간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다음 슬라이드 먼저 주시면요. 이게 아까 조선 소요 거기에 있을 때 이 빨간 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작년에 우리는 여러 지역에 밀정을 보내 일반 대중과 민심을 염탐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천도교와 개신교 신도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조성했다. 이미 1년 전부터 천도교인들이 소란 행위를 일으킨다는 첩보는 다 입수됐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진압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천도교인들하고 개신교인들의 염탐을 미리 그러니까 밀정을 다 보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밀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람은 800명이고 실제로 밀정과 관계된 일을 같이 한 사람이 한 3,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밀정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미 밀정들이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거죠. 다음. 왜 그러냐? 1919년 당시에 우리 교회 담임자는 조유준여 전도사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의 외숙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분은 원주에 왔을 때 이미 안중근 의사와 관계된 인물이라서 일본 관원의 집중적인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에 온 지 10개월 만에 이제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원주 교회와 조준의 전도사는 일본의 감시망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죠. 매일 이 사람들을 감찰하고 어떻게 하나 다 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갑자기 젊은 청년들이 밤에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눈에 띄겠죠. 아까 얘기했던 가명에서 모리스 선교사까지는 뛰어서 3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내보와 첩보 사이의 간격이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행성군수가 보낸 소유서집의 대처이 뭐냐면 외부에서 불선 무리가 들어오면 포박해서 넘겨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마지막 6번째 변론은 신홍식 목사님의 추모사입니다. 이 신홍식 목사님은 3.1운동의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인데 민족대표 중에 상당수가 이제 친일로 변절을 하죠. 근데 이분은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변절되시기 전에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의 존경과 정말 그런 걸 받고 계셨던 분이죠. 본인이 3.1운동과 관계돼서 이제 2년 반 동안 징역살이 하고 나와서 출소될 때 모습인데 당당하시죠. 전혀 기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출소를 하십니다. 다음 주시고요. 이분이 이 모리스 감리사 기념비를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원주 지방 감리사였거든요. 이분이 이진영 목사님이라고 당시 원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이분이 모리스 선교사 부인이고 이분이 둘째 딸 머리엘입니다. 다음. 이 제막비 뒤에 이 한문이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리스 선교사에 대한 추모사를 누가 썼냐면 신홍식 목사님이 쓰세요. 다음. 이런 내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선교 진충 간력 내지 희생 생성 그다음에 기독 충복 조선 은사야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다음. 이거를 해석하면
1900년에 선생께서 조선에 처음 오셔서 26년간 선교에 충성을 다하며 온 힘을 다 쏟았고 마침내는 희생까지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자 조선의 은사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를 길이길이 본받고자 이 기념비를 세워 그분을 영원히 추모합니다. 이런 추모사를 쓰세요. 이 추모사가 왜 중요하냐? 다음, 조선에 왔던 그 선교사 약 2,800명, 한 3,000명 가까이가 조선의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로 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들어있는 묘비를 갖고 있는 분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선교사님이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선교 진충 간력, 기독 충복,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홍식 목사님이 조선 은사라고 표현한 거는 이게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경향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는데 조선 사람들의 큰 스승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리스가 만약 친일행위를 하고 다니는 인사였으면 절대 조선 은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선교 진충 간력 기독 충복까지는 갔었어도 조선 은사에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자가 모리스를 보고 당신이 조선 사람들의 큰 스승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친일을 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단어에서, 그래서 조선 은사야라는 이 단어에서 아, 이 사람이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단박에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다음, 마지막은 모리스의 사망 원인이 위암입니다. 지금 양화진에 묻혀있는 묘지인데, 다음, 이게 이제 그 노블 선교사가 모리스 선교사를 추모하며라는 글입니다. 다음, 이 내용 다음 보면 그 다음 주시고, 이분은 위그노입니다. 위그노는 프랑스 사람들의 개신교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위그노.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프랑스 혈통, 아일랜드, 미국, 여기에 특징이 뭐냐? 뱃속에서 암이 생기면 99%가 대장암입니다. 위암이 생기지 않은 지역입니다. 동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뱃속에 암이 생기면 99%가 위암이고 대장암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혈통에 따라 뱃속에 암이 생겼으면 대장암이 생긴 게 정상인데 위암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리는 병에 걸려서 죽은 거죠. 요즘 얘기하라면 헬리코박터 균 감염돼서 10년 정도 있다가 위암이 발생된 거죠. 다음, 쪼락말 타고 400마일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사람을 접촉하고 그 산골로 시골로 다니면서 주막에서 자고 그때 음식을 먹습니다. 1900년도에 주막 음식을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조미료가 개발이 되고 음식 조리법이 개발돼서 지금 우리 한국 음식이 이만큼 먹을 만한 거지, 1900년대 초에 주막거리의 음식을 미국인이 먹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조랑말을 타고 시골로 산골로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을 선교했던 사람이 다음 주시고요. 뮤텔주교 나오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뮤텔주교는 평생 자기가 한국 사람하고 조선 사람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조선인 신부도 뮤텔주교와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리스 선교사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다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1운동, 원주 시내에서 3.1운동,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일본군의 선제적 파병과 일본군의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에 의한 것이지,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다음, 원주 시내에서 만약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천도교, 불교, 기독교, 의병 출신, 3.1운동 참여자, 유학자, 지식인, 학생, 학교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일으킬 생각을 못했던 거죠. 다음. 따라서 원주 시내에서 원주 시내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모리스 선교사 한 명의 조치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음. 역사적인 오점과 오해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7년을 조선에 살면서 친일 행적이 없던 모리스 선교사에게 1919년 3월 16일 사건이 민족사적 입장에서 역사적인 오점인가, 이런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점을 남긴 사람이라고 도장 찍기에는 이분의 26년의 삶과 그 헌신과 희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로 그분을 이렇게 땅속에 묻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 네. 혹시 이제 불 켜주시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더 볼까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그 교회 역사 사역에 대한 그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역사 편찬위원들이 사실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개개인한테 너무 많은 로딩을 주고 있어서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이런 일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글 쓰는 거, 또 교정하는 거, 또 이런 인터뷰하고 자료 찾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그러신 분들은 연락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